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간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오전 9시 반에 발표됩니다. 조사 대상자들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면서 최소 이틀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JTBC 여론조사에서는 두 후보 가운데 어느 쪽으로 단일화가 돼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크게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요양병원에 만 65세 이상 환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예정대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 백신 논란과 관련한 불안감 등으로 접종 동의율은 만 65세 미만의 경우보다 낮게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 내외도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이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인권 탄압을 이유로 중국에 동시다발적인 제재를 가했습니다. 중국도 보복 조치에 나서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서방 진영과 중국의 대결 구도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애틀랜타 사건 이후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 범죄를 규탄하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집회가 미국 전역으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증오 범죄까지 발생하고 있어서 미국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시위대를 향해 한 남성이 차량을 몰고 돌진했고 집회 팻말을 든 여성이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의혹에 관한 무혐의 처분을 받아들이면서 10여 년에 걸친 논란도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하지만 박 장관은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을 예고했습니다. 한 고등학교 핸드볼부에서 코치와 코치의 아들인 주장이 부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운동을 그만뒀고 가해자는 명문대에 들어갔는데 학교 폭력으로 일정 처분을 받으면 특기자 자격을 없애는 대책을 서울시 교육청이 냈지만 이중 처벌 문제로 시행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위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간의 여론조사가 하루 만에 마감이 됐습니다. 애초 최소 이틀은 걸릴 걸로 봤는데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네, 조사 대상이 3,200명이어서 조사 기간을 이틀로 잡았던 거였는데 응답률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해석도 되고 있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여론조사에서 우위로 나타난 후보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후보와 본선에서 맞붙게 됩니다. 오늘 조사 결과는 오전 9시 반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먼저 최승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야권 단일화 후보를 뽑기 위한 여론조사가 어젯밤 8시 반쯤 마무리됐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추첨으로 선정한 두 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후보의 적합도와 경쟁력을 묻는 무선전화 100%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로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중 누가 적합하냐 혹은 경쟁력이 있다고 보느냐고 묻는 식입니다. 두 개 기관이 1,600명씩 모두 3,200명을 조사했습니다. 이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이틀이 예상됐지만 여론조사는 하루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단일화 효과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온 덕으로 풀이됩니다. 최종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어제 두 후보의 신경전도 치열했습니다. 안 후보가 오 후보의 내곡동 땅 문제로 포문을 열었고 내곡동 문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야권 후보가 사퇴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오 후보는 실체가 없다고 안 후보를 깎아내렸습니다. 실체가 불분명한 야권 연대, 정권 교체를 외치는 신기루와 같은 후보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 끝까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단일 후보가 되더라도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자 치열한 막판 경쟁이 계속된 겁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두 개 조사기관의 결과를 더해 잠시 뒤 오전 9시 반쯤 야권 단일 후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단일화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향후 야권의 지형도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오늘 어느 후보로 단일화가 될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지난 주말 사이에 JTBC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금 시점에서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가운데 어느 쪽으로 단일화가 돼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20%포인트 넘게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 완료를 가정에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의 격차는 22%포인트였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될 경우도 경향은 비슷했습니다. 격차는 조금 더 큰 25.8%포인트.
누가 단일 후보가 되든 과반 지지율에 20%포인트 넘는 격차를 보인 겁니다. 경쟁력 면에서 이렇게 미세한 차이를 보인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야권 단일화 여론조사에서도 끝까지 접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단일화가 막판에 틀어져 이른바 3자 구도가 될 경우에도 선거 초반 판세는 야권에게 유리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오 후보가 35.5%, 안 후보가 31.2%로 오차 범위 내에서 또다시 접전을 벌인 겁니다. 박 후보는 28%를 기록했습니다. 눈길을 끈 건 이념 성향별로 뚜렷하게 갈린 지지세였습니다. 진보 성향 응답자 중 66.3%는 박 후보를, 보수 성향 응답자 중 60.4%는 오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중도층에서는 40.7%를 얻은 안 후보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JTBC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일에서 21일 이틀간 서울 시민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서울 내곡동 땅 투기 의혹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일대 그린벨트 해제 등에 직접 관여를 해서 이득을 봤다는 주장인데 민주당은 당시 서울시 의회 회의록을 증거로 공개를 했습니다. 오 후보는 터무니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최규준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10월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록입니다. 국토부가 내곡동 보금자리 주택지구 사업을 발표하기 사흘 전입니다. 그린벨트에 왜 고급 아파트가 들어서야 하느냐는 질문도 나옵니다. 당시 서울시 주택국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친환경 주거단지를 제안했기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오 후보는 그동안 내곡동 개발에 관여하지 않고 주택국장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에 따르면 오 후보 주장이 틀렸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특히 당시 오 시장은 이 회의가 열리기 사흘 전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토부에 내곡동 그린벨트 해제 관련 의견을 냈고 대부분 훼손된 지역이라고 말했다고 밝힙니다. 민주당은 땅의 존재를 몰랐다는 오 후보의 주장 역시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서울 시민을 우롱하지 말고 거짓이 드러난 만큼 자신의 공언대로 후보를 즉각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오 후보는 터무니없는 흑색선전이라고 맞섰습니다. 곰탕 흑색선전, 독일의 나치의 선전상인 괴벨스를 연상시키는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서 역시 정말 찌질한 정당이다. 오 후보 측은 내곡동 개발을 허가한 건 노무현 정부 때라며 관련 문건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박영선 후보 측은 노무현 정부는 주민 반대 등으로 지정하지 않았고 이명박 정부에서 최종 지정됐는데 오 후보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다시 틀린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초반 우세를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를 향한 검증 공세가 거셉니다. 민주당에서는 박 후보가 국회 사무총장 시절에 국회에 들어선 레스토랑을 놓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박 후보 측은 지인이 선정된 것은 맞지만 심사 절차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안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의정관 6층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입니다. 전망이 좋은 걸로 유명합니다. 국회 직원과 동행하면 일반인도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약 가능한가요? 죄송합니다. 저는 만덕입니다. 최소 1일이죠. 이 레스토랑은 국회에 임대료를 내지 않습니다. 전기와 수도, 냉난방비도 국회 사무처가 냅니다. 관리업체가 선정된 건 2014년.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국회 사무총장일 때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레스토랑의 관리업체가 박 후보의 지인이란 점을 지적합니다. 박 후보 부인의 전 동업자 박모 씨의 딸과 사이가 레스토랑의 대표라는 겁니다. 박 씨는 박 후보 부인이 세운 화랑에 땅과 건물집은 절반을 가지고 있었고 화랑의 이사로도 재직한 바 있습니다. 해당 화랑에 가보니 바로 옆에 박 씨 소유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서 한때 박 후보 부인의 아들과 딸이 사업을 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관계 때문에 레스토랑 관리업체 선정에 민주당은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특히 이 업체로 최종 결정된 3차 공모에서 사업자 등록증이 제출 기준에서 사라진 걸 문제 삼습니다. 이 업체는 국회 사업자로 선정된 뒤에 사업자 등록증을 받았습니다. 메뉴판 수준의 사업 제안서 수준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사업 제안서로는 사실 이 정도의 공공기관에 입찰이 불가능한 수준이거든요.
JTBC 취재 결과 앞서 1차 공모 땐 지원업체가 없었고 2차에선 한 업체만 참여했다 유찰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지원자 대상을 넓히는 차원에서 3차 공고 때는 조건을 완화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박 후보 측은 당시 레스토랑 운영 적임업체를 찾기 위해 대기업 여러 곳에 의견을 물었는데 관심을 보인 것이 딱 한 곳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업의 셰프였던 지인의 사이가 부인과 함께 개인 자격으로 공모에 참여한 것이라며 사업자 선정 과정에는 일체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와 종사자분들 가운데 만 65세 이상에 대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예정했던 대로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당국도 혈전과 이 백신과의 관련성이 없다면서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관건은 그래도 여전한 이 백신에 대한 불안감인데요. 보건당국의 추가 분석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첫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방역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나온 심한 증상 가운데 우선 10건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2건은 백신 때문에 생긴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8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20대 응급 대응 요원은 7분 만에 전신에 심한 중증 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3일 같은 백신을 접종한 40대 여성은 12시간 만에 고열과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가 피해보상 절차에 따라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가 굳어 생긴 덩어리인 혈전은 백신과 연관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혈전 생성은 코로나19 감염을 포함한 여러 원인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비교적 흔한 질병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부터 요양시설의 만 65세 이상 37만여 명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이뤄집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도 오는 6월 G7 정상회의에 가기 위해 오늘 같은 백신을 맞습니다. 하지만 백신을 맞고 뇌정맥에 혈전이 생긴 20대 사례는 분석이 더 필요합니다. 유럽의약품청도 접종과 연관성을 더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질병청이 외부 연구기관에 별도로 분석을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워낙 드문 질병이라 추가 사례를 모으고 결과를 내는데 수개월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부터 시작되는 접종의 대상이 고령의 어르신이다 보니 정부도 오늘부터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세계보건기구나 유럽의약품청의 얘기대로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보다는 이득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앓던 병이 있어도 안전하다는 것도 임상시험에서 확인은 됐는데 그래도 접종 뒤에 사흘 동안은 몸 상태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백신은 내가 고를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정해준 대로 맞아야 합니다. 요양시설에 있는 만 65세 이상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습니다. 시설에 있지 않는 만 75세 이상은 화이자 백신으로 정해졌습니다. 백신을 들여오는 일정에 따른 겁니다. 그래도 맞을 수 있습니다. 원래 앓던 병이 있어도 안전하다는 것이 임상시험에서 확인됐습니다. 접종을 받는 날 혈압이나 당 수치가 잘 조절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만성질환이 조절 안 된다는 게 오히려 코로나19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만성질환이 잘 조절되지 않으시는 분들도 접종은 하셔야 되는 거죠. 열이 나거나 증상이 갑자기 나빠지면 접종을 미루는 게 좋습니다. 원래 먹던 대로 먹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약을 먹지 않으면 오히려 몸 상태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백신을 맞은 뒤에도 먹던 약은 계속 먹어야 합니다. 만성 두드러기가 있어도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만성 두드러기가 있다 하더라도 코로나19 백신의 금기 사항이 아닙니다. 접종을 받으시면 되고 다만 예진을 받을 때 두드러기가 있다고 의사에게 말해야 합니다. 특히 아나필락시스를 겪은 적이 있다면 꼭 알려야 합니다. 접종을 한 뒤에는 혹시 몸 상태가 나빠지는지 의료기관에서 30분 동안, 집에 돌아간 뒤에 3일 동안 잘 살펴봐야 합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한편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미국에서 긴급 사용하는 걸 승인해달라는 신청이 다음 달에 있을 걸로 보입니다. 미국이 받아들인다면 미국이 확보하는 4번째 코로나 백신이 되는데 이 미국의 결정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둘러싼 논란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2일 발표된 아스트라제네카 보도 자료입니다. 미국 임상 3상 시험을 통해서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79%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임상 시험에서 나왔던 효능 70.4%보다 높아진 수치입니다. 중증 및 입원 예방 효과는 100%라고 강조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에서도 80%의 효과가 나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특히 데이터안전점검위원회에서 혈전과 뇌혈전 발생 증가 위험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We certainly haven't seen anything like that in the clinical trials, although that of course is in tens of thousands. 약 32,500명이 참가한 미국 임상시험은 2만 명이 백신을 접종하고 나머지는 속임약을 투약해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번 시험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미국 정부에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During this trial here, there was no indication at all. The FDA is going to very, very carefully go over all of these data. 미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긴급 사용이 승인되면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백신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네, 도쿄올림픽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일본 상황도 보면 연일 하루 1,0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긴급사태를 모두 풀어버리는 결정을 일본 정부가 했습니다. 모레부터 성화봉송이 시작돼서 이를 염두에 둔 결정으로 보이는데요. 코로나 재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소식은 도쿄에서 윤서령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일본 기상청이 도쿄의 벚꽃이 활짝 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년보다 12일 빠릅니다. 긴급 사태가 해제되자마자 벚꽃 명소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구청 직원은 물론 경찰까지 나서서 꽃 구경하는 시민들을 돌려보내기 바쁩니다. 올해는 사람들이 몰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출입 금지 표식이 곳곳에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앉아서 꽃 구경을 하거나 음식도 먹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벚꽃으로 유명한 도쿄의 한 지자체는 제발 꽃 구경을 참아달라고 했습니다. 多くの方がお見えにならないように重ねてお花見の自粛を強く地元区長としてお願いを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 한 통신회사 분석에 따르면 주요 공원엔 일주일 전보다 2배가량 사람이 몰렸습니다. 긴급 사태는 해제했지만 신규 확진자 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하루 187명이 새로 확진되는 등 일본 전국에서 엿새 연속 1,0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선 응답자 중 절반이 긴급사태 해제가 너무 빨랐다고 답했습니다. 이 와중에 아소타로 부총리는 언제까지 마스크를 써야 하느냐며 불만을 드러내 빈축을 샀습니다. マスクなんてこれ暑くなって口の周りが痒くなって最近えらい皮膚科が流行ってるそうだけどいつまでやんだね.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욱 대법관 후임으로 후보 3명을 압축했습니다. 국민 천거로 추천된 후보 15명 가운데 검찰 출신의 봉욱 변호사와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 부장판사, 또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선정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을 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는 29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에 이들 후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입니다. 집무실에서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첫 재판이 4월 7일 보궐선거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원래는 오늘 열릴 예정이었는데 오 전 시장 측이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구두 친서를 교환하고 미중 갈등 속에서 양국 관계 발전 의지를 밝혔습니다. 숭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장이 베이징에서 이용남 신임 중국 주재 북한 대사를 접견하고 양국 정상의 구두 친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맥주 세율이 조정되면서 오비 맥주가 다음 달부터 가격을 1.36% 올리는데요. 업소용 제품을 중심으로고 판매가 많은 500ml 병과 캔 전 제품은 제외를 했습니다. 맥주 업계의 가격 인상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스코케미칼이 지난주 하청업체 직원이 작업 도중에 숨진 사고와 관련해서 임원과 간부들에 대한 중징계 결정을 했습니다. 감봉과 직위 해제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집단 해고가 된 LG 트윈타워 청소 노동자들이 고용 승계를 요구하면서 야외 농성을 시작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사측 경비 인력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LG 측의 책임 있는 조치가 나올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미국인 직원 부부가 대사관 컴퓨터를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명품 위조품 가방들을 팔다가 적발돼서 미국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짜 핸드백 5천여 개, 우리 돈으로 수억 원어치의 물건을 판 혐의인데 남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아내에게는 가택연금 8개월형이 선고됐습니다. 약 2억 6천만 원의 벌금도 부과됐습니다. 울산의 한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온라인 유료 강의 사이트에서 부동산 강사로 활동하다가 적발됐습니다. LH 직원이 일타 강사로 활동하다가 적발된 곳과 같은 사이트인데 1인당 25만 원의 수강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인은 무료로 강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울산시 교육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어제 오후 대구 서대구 톨게이트 앞에서 7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정체된 도로에서 트럭이 속도를 늦추지 않고 돌진하면서 길게 늘어선 차들을 들이받았는데 사고 직후 트럭에 불이 붙었습니다.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 4.3 평화문학상 당선작이 발표가 됐습니다. 모두 3편이고 장편 소설 부분에서는 3년 만에 수상작이 나왔는데 이성아 씨가 수상자입니다. 시 부분은 김영로 씨, 논픽션 부분에서는 양경희 씨가 선정됐고 시상식은 다음 달에 열립니다. 전남 광양시의 전남 도립미술관이 옛 광양역 자리에 문을 열면서 전남 출신 작가들 작품 등을 선보이는 특별 기획전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광양역 앞 폐창고를 개조해서 만든 복합문화공간 운영도 시작이 됐습니다. 충남 태안군의 흥주사 주변에 야생화 산책로가 만들어집니다. 오는 5월까지 700m 길이로 만들고 소나무 숲과 조화를 이룰 야생화들을 심을 계획입니다.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오늘 저녁에 우리나라에 옵니다. 내일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모레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LH 사태와 관련한 특검 도입을 위해서 여야의 실무 협상이 오늘 시작이 됩니다. 오늘 첫 회의가 열리는데 특검 외에도 국정조사와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4명에 대해서 1심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연루된 판사들 가운데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가 될지 관심입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은 다소 쌀쌀합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전국이 16도 안팎으로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황사 영향으로 서쪽 지역에선 대기가 탁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광주와 전북에서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오늘 강원 산지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풍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25m 이상으로 불 것으로 보여서 시설물을 비롯한 안전관리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과 대전 3도, 광주 4도, 대구 2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6도, 대전과 광주 18도, 부산 17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높아 포근하겠습니다. 일가족 3명이 타고 있는 차량이 뒤집혀서 물속에 빠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찔했던 순간 주변에서 낚시를 하던 한 시민이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이들을 모두 구해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차량이 뒤집어진 채 물에 빠져 있습니다.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에 길을 터주던 SUV 차량이 3m 아래 농수로에 빠졌습니다. 농수로는 1m 50cm 깊이로 성인 키보다 조금 낮습니다. 거꾸로 박힌 차량 안으로 물은 순식간에 차올랐습니다. 차 안에는 일가족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무도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발로 차고 할 건 다 해봤는데 안 열리더라고요. 3, 4번 지났는데 저 동네는 이제 실신이 돼가지고 의식이 사라지더라고요. 이때 주변에서 낚시를 하던 57살 김기문 씨가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휘저으니까 운전자분 목에 걸려서 안전하게 탈출시키고 몇 명이냐고 물으니까 2명이 됐다 해서 뒷문짝을 가서 순식간에 차문을 모두 열고 일가족 3명을 구했습니다. 하다 안 돼가지고 이 여자스 끝인가 하고 살짝 뭐 마음을 탁 나와버렸거든요. 놓고 한 10초도 안 됐는데 누가 내려가다 확 땡기기에. 김 씨는 8년 전 산재 사고를 당해 장애 사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몸이 그런 대로 움직였을 것뿐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사고가 나왔고 거기 힘든 고비를 느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래도 이런 일을 하게 돼서 기쁩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은인이고요. 제가 꼭 이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저도 꼭 그런 상황에 뛰어들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희들을 구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경찰은 내일 김 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오늘 새벽 0시 13분쯤 충북 음성군 삼성면에 있는 알루미늄 캔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면적이 넓고 인화물질이 많아 소방당국이 불을 끄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충북소방본부는 큰 불길은 잡은 상황이라며 잔불 진화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철물점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철물점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야산에 옮겨붙어 철물점 일부와 야산 66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철물점 밖 스티로폼 더미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술에 취한 의사가 제왕절개 수술을 해 아기가 숨졌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수술한 의사의 음주 사실을 파악하고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관련 내용이 올라왔는데 해당 산부인과 측은 청원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도 미국에서는 인종에 따른 증오 범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아시아계에 대한 폭행이 또 잇따랐는데요. 수도인 워싱턴 인근에서는 지금 이 시간 애틀랜타 총격 사건의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필규 특파원, 뒤에 사람들이 오늘 꽤 많이 모였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은 워싱턴 시내에서 20분 정도 떨어진 버지니아 애넌데일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앞입니다. 워싱턴 희망나비 등 지역 한인단체가 기획한 오늘 행사는 이곳 시간으로 오후 6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략 한 2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고요. 예상보다 많이 왔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고 있는 중입니다. 각자 추도사를 하면서 이번 애틀랜타 총격 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 한인들은 어제는 워싱턴 시내에서 열린 집회에도 참석을 해서요. 흑인이나 다른 아시아계와 함께 증오 범죄를 이제는 멈추자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주말에 이어서 오늘도 집회가 이어지는 모습인데 그런데 이런 와중에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 범죄가 또 벌어졌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21일 캘리포니아에서는 증오 범죄 규탄 집회가 열렸는데 이 시위대가 행진하며 도로 교차로를 건너려 하자 한 남성이 차를 몰고 2차례 시위대를 향해 돌진하려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운전자가 시위대를 향해서 욕을 했고요. 또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그리고 뉴욕에서도 37세 여성이 증오 범죄를 규탄하는 팻말을 들고 집회에 가고 있었는데 한 남성이 이를 빼앗아서 내동댕이 쳤고 또 항의하는 여성의 얼굴을 2차례 때린 뒤 인근 지하철역으로 도망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역 경찰은 모두 증오 범죄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 미국에서 증오 범죄의 뿌리가 상당히 깊어 보이는데 자, 그래도 이번 사건의 희생자들에 대한 온정의 손길도 전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한인 희생자의 아들이 개설한 모금 사이트에는요. 미국인들의 후원이 쇄도하면서 사흘 만에 $270만, 우리 돈으로 30억 원 이상이 모였습니다.
7만 명 이상이 모금에 동참을 한 건데 한국계 영화 배우인 켄정은 무려 $10,000를 쾌척한 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애틀랜타 총격범에게 나쁜 하루였다고 말하는 등 이 총격범을 두둔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보안관 제이 베이커를 해임하라는 온라인 청원에는 8만 명이 넘게 서명을 한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은 증오범죄라는 점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지금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버지니아 애난데일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네,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중국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에 대해서 인권 탄압을 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이 인권을 문제 삼아서 중국을 제재하기는 32년 만인데요.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가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탄압과 관련해 중국 관료 2명을 제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중국 신장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에 책임을 묻기 위해 모든 권한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도 미국과 보조를 마쳤습니다. 유럽연합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 6개국 10여 명에 대해 인권 제재를 부과하며 중국 관리 4명을 포함시켰습니다. This package includes 4 individuals and 1 entity from China, who have had an active role in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the Chinese policies in Xinjiang. 유럽연합이 인권유린과 관련해 중국을 제재하는 것은 1989년 베이징 천안문 사태 이후 처음입니다. 영국과 캐나다 등 미국의 동맹들도 대중 제재에 동참했습니다. 도미니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중국 관리 4명이 여행 제한과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각국의 공동 제재에 대해 중국은 보복 조치에 나서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의 주권과 이익을 심각히 침해하고 악의적으로 거짓말과 가짜 정보를 퍼뜨린 유럽 측 인사 10명과 단체 4곳을 제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 구도가 인권을 고리로 서방 진영과 중국의 대결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네, 화요일 아침 8시 1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전해드린 소식이었는데 말레이시아가 자금 세탁 혐의를 받는 북한인을 미국에 넘겼었고요. 북한의 강한 반발이 나왔었는데요. 이 북한인이 미국 법정에 섰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버들 기자, 이 말레이시아와의 외교 관계를 끊겠다고 하면서 북한이 미국에 대한 경고도 또 해서 어떤 대응에 나설지도 관심인데 이 북한인에 대해서 미국 법무부는 그 정찰 총국과 연계가 돼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 법무부가 현지 시간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인 문철명의 송환과 이날 법정 출석 사실을 알렸습니다. 기소장 등 공개된 법정 서류에 있는 내용을 자세하게 전했는데요. 북한 국적자로 처음 송환된 문 씨가 공작 업무를 총괄하는 정찰 총국과 연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사치품을 공급하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자금 세탁을 했고 이 가명을 사용하면서 북한과의 관련성을 지운 계좌와 회사를 만들어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피했습니다. 이렇게 세탁한 돈이 2013년 4월부터 2018년 11월 사이에만 우리 돈 17억 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발표에 대한 북한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레이시아가 문 씨를 미국에 송환하자 지난 19일 북한은 무고한 주민을 범죄자로 매도했다고 주장하면서 말레이시아와 단교를 선언하고 미국에 대해서도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후에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때그때의 화두가 또 세계보건기구에 있습니다. 요즘은 역시 백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공급 불평등 문제를 강도 높게 꼬집었네요. 네,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문제인데 현지 시간 22일 브리핑에서는 발언의 수위가 더 높았습니다. 그로테스크하다, 그러니까 기괴하다, 터무니없다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gap between the number of vaccines administered in rich countries and the number of vaccines administered through COVAX is growing every single day and becoming more grotesque every day. 예,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도덕적 실패일 뿐만 아니라 역학적 실패가 될 거라고도 경고를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을 함께 진행하지 않으면 현재 백신으로 예방할 수 없는 변이들이 생겨나 퍼질 거라는 겁니다.
WHO에 따르면 전 세계 확진자는 5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나라는 브라질인데요. 브라질 언론 컨소시엄에 따르면 지난주 브라질의 코로나 사망자는 15,600여 명으로 미국의 2배, 전 세계 사망자의 4분의 1이 넘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백신 접종도 잘 안 되는 통제 불능의 상태라 브라질발 위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방글라데시에 있는 로힝야족을 위한 난민촌에 큰 불이 났다고 하는데 불과 몇 달 전에도 불이 났던 곳이죠? 네, 방글라데시 남부에 있는 로힝야 난민촌 콕스바자르 같은 곳입니다. 불은 현지 시간 22일 발생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이 불로 여러 명이 숨지고 집 수천 채가 탔습니다. 불이 계속 번지고 있어서 이를 막기 위한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화재의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콕스바자르에는 2017년 미얀마에서 넘어온 로힝야족 난민 1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도 불이 나서 3,500명 넘는 난민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학교 운동부에서 있었던 폭력으로 피해자는 힘든데 정작 가해자는 계속 운동을 하고 승승장구하는 일, 여러 사례들이 확인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한 고등학교의 핸드볼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코치가 아버지고 그 아들이 주장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먼저 백민경 기자입니다. 핸드볼 선수를 꿈꿨던 A군은 명문인 한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2019년부터 타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년 뒤인 지난해 7월 운동을 그만뒀습니다. 핸드볼부 주장인 선배 B군과 코치 C씨의 폭행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야구 방망이도 뭐 하루에 20-30대씩 맞고 계속 그러니까 머리에 하수구 이렇게 채싹차례 머리를 박으니까 한 10분 이렇게 박고 있으면 이제 머리가 까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닦지 않고 또 그 상태에서 박으면 또 닦지는 들리고 계속. 선배 B군은 코치 C씨의 아들이었습니다. 코치 C씨에게도 폭행을 당했습니다. 뺨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위도 잘못 맞았는지 계속 피가 났는데 1분을 계속 널 때릴 거니까 1분이면 충분히 멈출 거라고 코트가 들어오시니까 제가 계속 치웠어요. 다시 운동하러 갔어요. 코치 C씨의 폭행 가운데 A군이 경찰에 구체적인 폭행 내용과 시점을 진술한 것만도 26차례. 공을 멀리 던지지 못한다며 야구 방망이로 20번 넘게 때리고 자고 있는 숙소에 취한 채 들어와 갑자기 뺨을 때렸다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참다 못한 A군이 문제를 제기하자 청주교육지원청은 학폭위를 열었습니다. 그 결과 폭행의 정도와 빈도가 심각하다 보고 B군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취재진이 B군 측에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폭행 여부 등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B군은 학폭위에서 훈육을 목적으로 접촉이 있었을 뿐 폭행을 가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네, 이런 학교 폭력이 있고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들으신 대로 피해자는 운동을 그만뒀고 전학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은 특기자로 핸드볼 명문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구혜진 기자입니다. A군이 폭행을 1년 가까이 견뎠던 건 C코치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유명 대학 핸드볼 감독들과의 친분을 강조하고 실제 학부모들과의 식사를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학교에 차질이 생길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조용히 맡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맨날 코치가 자기는 신고를 해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운동을 그만두면 당장 진로도 막막했습니다. 저희는 고등학교가 아침 먹고 운동하고 점심 먹고 운동하고 수업 1시간 7시도 들어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선생님 얼굴도 잘 모르고. 폐쇄적인 운동부 특성상 피해를 인정받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학교 폭력 문제가 불거지자 C코치는 일부 운동부원들에게 A군에게 평소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써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가해자 B군은 학교 폭력으로 전학 처분을 받은 뒤에도 올해 핸드볼 명문인 서울의 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A군은 입시 전형 과정에서 대학에 3차례에 걸쳐 학교 폭력 피해를 알렸지만 입학 절차는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대학 측은 이달 초 공개된 평가 기준이 아닌 사유로 입학을 취소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입시 요강을 보면 경기 실적 70%, 면접 평가 20%, 학생부를 10%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이 중 학생부에는 학폭위의 결과가 기록됩니다.
대학 측은 비군이 지원한 실기 우수자 전형에서는 학생부 성적만 반영할 수 있을 뿐 학폭위 결과 등은 반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폭력에 대한 질문 예시를 좀 넣었어요. 학교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한계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달 학폭으로 전학 이상 처분을 받으면 체육특기자 자격을 잃게 한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이중처벌 문제로 시행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네,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수사팀이 수사 당시에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의혹, 즉 모해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해서 지난주 대검찰청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었는데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어제 이를 사실상 받아들였습니다. 대신 이 사건에 대해서 대대적인 감찰을 벌여서 특수부 검사들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밝혀내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10년 전의 일이고 또 단순하지 않은 사건이라서 단숨에 이야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요. 먼저 박진규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전문가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입장문에 명쾌하게 수용이란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재수사 지휘를 내리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신 박 장관은 유감의 방점을 찍었습니다. 수사 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재소자에게 모해 위증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가 고검장, 대검 부장회의에 출석한 걸 문제 삼은 겁니다. 또 회의 내용이 특정 언론에 유출된 것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감찰 카드로 맞대응했습니다. 흐지부지하게 용두사미로 대충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상당한 규모로 2011년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재판 때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던 재소자들이 모해 위증을 했는지 당시 수사팀이 시켰는지가 쟁점인 이 사건에서 수사팀이 재소자에게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문이 들기에 충분한 정황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불투명한 소환 조사 정황, 재소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정보원으로 활용한 정황 등을 모두 감찰할 예정입니다. 일단 대검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 지적에 공감하고 법무부와의 합동 감찰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다만 수사팀 검사가 회의에 참석한 건 변명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소시효가 마무리되면서 기소냐 불기소냐 논란은 정리됐지만 앞으로 감찰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JTBC 박진규입니다. 네, 바로 전문가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사실상 수용이라는 얘기를 계속 쓰고는 있는데 사실 박범계 장관은 수용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유감, 또 감찰 카드까지 꺼내들었는데 말이죠.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네, 어제 박범계 장관의 얘기는 조금씩 이제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이 사건의 본질이 일단 그 모해 위증 또는 모해 위증 교사를 한 사람들 기소할 수 있냐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는 어젯밤으로 이제 공소시효가 만료돼 버렸으니까 박범계 장관으로서는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예. 유감이더라도 그게 돼 버렸고요. 그 다음에 꺼낸 게 이제 감찰 카드인데 이게 이제 그동안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수사하는 과정 특히 네. 증인에 대한 뭐 회유, 협박, 강요 뭐 이런 게 있었다는 어느 정도 이제 정황은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모해 위증이냐, 모해 위증 교사까지 갈 것인가 예. 하는 부분은 조금 다른 얘기니까 혹시라도 증인에 대해서 뭐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것이 수사 기법이라 하더라도 그 문제는 분명히 바꿔야 되겠다, 개혁해야 예. 되겠다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대검 부장 회의가 공개하지 않기로 서약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바로 특정 언론에 유출됐다.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전혀 다른 차원에서 검찰이 어떤 그동안 기존의 문제를 예. 노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들여다보겠다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나눠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법적 판단은 이제 끝났지만 할 수 없죠. 예. 그거와는 별개로 수사 내용이라든가 수사 과정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살펴보겠다. 그렇죠. 네. 자, 박 장관의 이제 수사 대상이 됐던 것이 그 수사 지휘를 하겠다고 했던 그 대상이 됐던 것이 한명숙 전 총리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모해 위증 의혹 사건이었는데 이게
2010년도에 시작이 됐잖아요. 2011년도에 이제 1차 1심이 이제 내려졌고 말이죠. 처음부터 한번 짚어보죠. 그 시기부터. 네, 이제 한명숙 전 총리가 이제 그 당시 민주당 대표에 출마하면서 대표 경선 과정에서 돈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정치자금 명목으로 받았는데 그게 돈을 준 사람이 이미 사망한 이제 한만호 씨라는 분입니다. 네. 한만호 씨가 이제 한시 종친회에서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돈을 줬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한만호 씨가 이제 돈을 줬다는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 한명숙 전 총리를 이제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그런데 검찰에서는 한만호 씨가 돈을 줬다고 진술해놓고 1심 재판 과정에서 돌연 검찰의 강압에 의해서 진술한 것이지 돈을 안 줬다. 이게 진술을 바꿔버립니다. 예. 그래서 1심에서는 무죄가 났고요. 근데 2심에서는 유죄가 나고 3심에서는 최종 대법원에서까지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한만호 씨가 진술을 바꾸니까 네. 검찰이 당황했을 거 아닙니까? 예. 자기들 검찰에서는 돈 줬다고 증언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한만호 씨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서 전문용 탄핵이라고 하는데요. 한만호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만호 씨와 같이 감방에 교도소에 재소하던 감방 동료들을 불러내가지고 증언을 하라 그랬다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사람들의 증언이 뭐냐면 한만호 씨가 자신들과 교도소 같은 방에 있을 때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하더라. 예. 그리고 또 진술을 바꾸겠다고 하더라. 예. 이렇게 진술을 하라고 이제 한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위증이 되었고 검찰이 강요했기 때문에 위증 강요가 되었고 그래서 그렇다는 지금 얘기입니다. 이제 화면으로도 나오는데 당시에 이게 비망록도 지금 등장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우리는 비망록에 대해서 알지 못했지만 지난해에 비망록이 한 언론사에서 이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한명숙 전 사건 당시 1심 재판에서 그 한만호 씨의 비망록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이제 알게 됐었고요. 네. 예. 비망록은 어떤 역할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망록에도 보면 본인이 이제 진술한 것이 검찰의 강요에 의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검찰이 강요했다 하더라도 그렇고 본인의 어떤 그 한만호 씨에 대한 진술을 한만호 씨의 진술을 강요했다는 것도 그렇고 네. 또 이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위증을 한 것도 검찰이 강요했다 하더라도 네. 이 문제는 비망록의 내용 또 한만호 씨의 이제 사망하기 전에 얘기했던 내용들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예. 한명숙 전 총리의 유무죄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에서 결정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한만호 씨 측이 발행한 수표가 예. 한명숙 전 총리 측에 전달됐다는 것이 발견됐고요. 예. 그것이 또 한명숙 전 총리의 동생의 전세자금을 쓰였다 알겠습니다. 하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위증이 문제가 되더라도 예. 한명숙 전 총리의 유무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2심 항소심 이후로 지금 넘어가셨는데 1심을 잠깐만 더 살펴보면은 당시에 한만호 전 대표가 이미 구속 상태였고 70여 차례 검찰에 불려다니면서 조사를 받았는데 실제로 조서가 남은 거는 10차례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죠. 이것도 당시에 이후에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가 문제 삼는 감찰에서 문제 삼겠다고 하는 예. 검찰의 이제 수사 관행, 제도 이런 것들 지금 문제를 삼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그런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구속 상태에 있는 피고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적으로 약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꾸 검찰이 불러서 뭐 회유를 하거나 예. 협박을 하거나 본인은 그렇다고 해요. 만약에 그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그렇게 하면 뭐 가족을 다 뭐 불이익을 주겠다든가 그런 식의 협박을 했다는 것이고 예. 또 검찰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면 예. 편의를 봐주겠다 많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수십 차례 불러서 조사를 하고 또 그러니까 어떤 심적인 약한 처지인 사람에게 대해서 회유 협박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것이 결국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도움이 됐다 하더라도 예. 그 절차 자체는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보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는 돈을 줬다고 그랬다가 재판정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번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이 이 한만호 씨하고 같이 이 감방 생활을 했던 재소자들을 불러서 증언을 시켰단 말이죠. 근데 그렇습니다. 그때 증언이 검찰에 유리한 증언. 한만호 씨가 그 재판에 나가서 내가 수사 과정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하겠다. 그렇게 했다고 증언을 했는데 네. 그거를 검찰에 시켰다라고 지금 의심을 품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권 측에서는. 이제 만약에 이제 재소자들이 예. 한만호 씨와 같이 있던 재소자들이 그렇게 증언을 하려고 했으면 예. 위증이 됐다는 거죠. 예. 본인들이 지금 현재 재소자 몇 사람이 주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런 말을 듣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증언을 하라고 검찰이 했기 때문에 위증을 했다는 겁니다. 주장하기로는. 예. 그게 이제 모해 위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이제 위증을 했다는 것이고 예. 그 위증을 검찰이 강요했기 때문에 그 검사는 모해 위증 교사가 되는 거죠. 예. 근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게 그 증인 그 교도 재수자들을 수십 차례 불러가지고 검사들이 이렇게 증언하라 연습도 시키고 네. 이렇게 증언을 하면 유리한 구형을 해주겠다. 예. 그래서 구형량을 좀 낮춰주겠다든지 예. 회유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협박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요를 했다. 네. 이것도 지금 이제 검찰에서 앞으로 감찰에서 예. 조금 들여다봐야 할 그런 예. 수사 그런 관행이라는 게 이제 거죠. 네, 조금 전에 이제 화면으로 봤던 비망록에 또 그런 식으로 이제 써 있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2심, 3심으로 한번 넘어가 보는데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이때 1심에서는 무죄, 한만호 씨 증언을 못 믿겠다 해가지고 일단 그 취지로 무죄를 판단했고 항소심과 이제 대법원 판단은 또 달랐습니다. 네. 그때 뭐가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까? 이제 한만호 씨도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본인이 또 위증했다는 게 드러나가지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진술을 번복한 게 위증했다는 게 들어갔고 또 위증으로 별도로 처벌을 받았어요. 이제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1심에서 그렇게 이제 증언이 결정적으로 뒤집히니까 2심, 3심에서는 그런 증언보다는 예. 물증을 제시한 겁니다. 예. 검찰이 9억 원을 건네받았다는 이제 건네줬다는 그 당시 뭐 격리 책임자 한만호 씨 격리 책임자의 진술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또 나중에 결정적인 게 그 한정 총리가 3억 원에 대해서는 일단 부인할 수 없는 물증이 생긴 겁니다. 1억 원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 한만호 씨 측이 발행한 수표가 한 전 총리의 그 여동생의 전세자금으로 쓰였다는 게 밝혀졌고 물증이. 예. 그다음에 2억 원에 대해서는 한 전 총리가 나중에 돌려줬다는 거예요. 돈을 받았는데. 예. 근데 돈을 뇌물죄라는 것은 돈을 받는 순간 성립이 돼버리고 예. 돌려줬다 하더라도 뇌물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여튼 3억 원에 대해서는 2심도 그렇고 3심도 그렇고 3심에서 대부분 전원 합의체까지 갔거든요. 예.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전원 합의체에서 대법관들 13명이 전원이 다 그 3억 원에 대해서는 이의 없이 유죄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2심, 3심에서는 증언보다는 물증이 결정적 역할을 한 거죠. 그렇군요. 예. 1심에서는 증언, 2, 3심에서는 이제 물증이 제시가 되면서 판단이 이제 달라졌던 거고. 자, 이미 이제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부터 지금 이제 무죄가 확정이 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유죄가 이제 확정이 돼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 다시 뒤집기는 지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네, 이제 한 사건 전 자체에 총리가 이제 일부 이제 여당이나 여당 의원들 중에 일부나 네. 예전에 이제 문 대통령도 이제 대표 시절에 민주당 대표 시절에 그런 얘기 했었죠. 한 전 총리는 무죄라고 검찰의 이제 강압 수사에 의해서 네. 그와 같은 것이 이제 그 조작됐다고 했는데 네. 대법원 전원 합의체까지 판결까지 나왔으니까 네. 이걸 이제 무죄라고 하려면 과거에 제시됐던 물증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밝혀야 되는데 그건 이제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계속해서 절차상 문제, 특히 증인들에 대한 모해 위증 교사 문제를 삼는 것은 네. 한 전 총리의 무죄를 얻어내기 위한 절차라기보다는 네. 한 전 총리가 이와 같이 검찰의 강압적 수사, 무리한 수사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는 그걸 부각시켜서 한 전 총리 어떤 뭐 결백까지는 아니어도 한 전 총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는 쪽으로 좀 해서 뭐 사면 안 되면 복권이라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명분을 삼을 수 있을까 하는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어쨌든 뭐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법적 판단은 마무리됐지만은 계속해서 박범계 장관이 이제 감찰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법무부하고 대검 그리고 정치적인 공방 이거는 아직까지 마무리됐다고는 할 수가 없겠네요. 계속될 상황이죠. 네. 이제 예. 아까 말씀드린 검찰의 그런 무리한 수사 관행은 네. 비단 이 사건뿐만이 아니고 사실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여러 차례. 네. 그러니까 이 감찰을 통해서든 어쨌든 분명히 개혁해야 할 그런 과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발렌시아의 이강인 선수가 후반에 교체돼 그라운드를 밟았지만 거친 태클에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부상은 입진 않았지만 스페인 언론은 상대 선수의 태클도 감독의 교체 투입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들어오자마자 왼발로 이쪽 저쪽에 정확한 패스를 뿌린 이강인. 그런데 경기가 끝나기 직전 아찔한 장면의 중심에 서야 했습니다. 공을 잡으려 몸을 던진 이강인과 상대 선수가 엉켰는데 이 과정에서 이강인의 무릎이 밟혔습니다. 고의는 없었다지만 큰 부상으로 이어질 뻔했던 위험한 반칙에 심판은 곧바로 경고를 꺼냈고 스페인 언론은 기절할 뻔한 태클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훌훌 털고 일어났지만 16분 동안 한 번의 슛만 남긴 아쉬운 경기. 현지에선 발렌시아 감독의 이강인 활용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한 달 전 이강인은 화려한 드리블로 상대 선수를 거뜬히 제쳐내고 번뜩이는 패스로 결승골을 도왔습니다. 선발로 내보내 충분히 기회를 주면 재능을 스스로 증명해내는 이강인. 하지만 감독의 생각은 번번이 달랐습니다. 경기가 잘 풀리지 않으면 대부분 첫 번째 교체 선수로 이강인을 지목했고 선발 출전 한 12번의 경기에서 이강인은 9번이나 가장 먼저 교체됐습니다. 결국 지난 경기에서 또다시 첫 교체 선수가 되자 머리를 감싸쥐고 눈물을 보인 이강인. 스페인 언론은 좌절한 모습이 새롭지도 않다며 이강인이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기 직전 훈련장에서 미소를 보였지만 벤치에서 나올 때면 이적설도 뒤따르는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이강인은 잠시나마 소속팀에서 나와 대표팀에 합류하기 위해 일본으로 향합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여자 배구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IBK 기업은행이 흥국생명을 제압하고 승부를 최종 3차전으로 몰고 갔습니다. 기업은행은 어제 경기도 화성에서 열린 홈 경기에서 흥국생명을 세트 스코어 3대1로 이겼습니다. 기업은행은 세터 김하경이 유연한 볼 배달로 승리의 1등 공신이 됐고 표승주와 안나 라제레바가 47점을 합작하며 경기 내내 흥국생명을 압도했습니다. 두 팀의 마지막 플레이오프 3차전은 내일 저녁 7시에 인천에서 열립니다. 프로야구 SSG 랜더스의 추신수가 한국 프로야구 2경기 만에 첫 안타를 신고했습니다. 추신수는 어제 자신의 고향인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시범 경기에서 첫 안타와 첫 볼넷, 첫 득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팀은 실책 4개가 나와 수비가 무너지면서 롯데에 10대3으로 역전패했습니다. 오늘 아침은 쌀쌀하지만 낮에는 전국이 포근하겠습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충남, 호남 지역에서는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6도, 대전과 광주 18도, 부산 17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크게는 6도가량 올라가면서 완연한 봄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뉴스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간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결과가 잠시 뒤 오전 9시 반에 발표됩니다. 조사 대상자들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면서 최소 이틀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JTBC 여론조사에서는 두 후보 가운데 어느 쪽으로 단일화가 돼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크게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요양병원에 만 65세 이상 환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도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이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인권 탄압을 이유로 중국에 동시다발적인 제재를 가했습니다. 중국도 보복 조치에 나서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서방 진영과 중국의 대결 구도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대검의 무혐의 처분을 박범계 장관이 사실상 받아들였지만 유감의 방점을 찍었고 합동감찰이 대충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